사실 기억하자면 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돼요. 누구를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기억이 난다 이러기가 어려운데 시간이 짧으니까 단 하나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억도 있고 반대로 또 좋지 않는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다른 많은 기억도 있겠지만 제 말 한마디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학교에 재직 시에 우리 학교 학생이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그 학생은 이제 간질, 요즘으로 말하면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 의식을 상실하면서 그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특별한 병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이 원인도 모르고 하니까 편견이 심해가지고 천병이다, 하늘이 뭐 내려준 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원인들이 많이 밝혀지고 또 치료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천병하고는 관계없는 병이에요. 우선 그런 편견부터 없애고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을 내가 쭉 이제 치료를 했는데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약은 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끊으면 발작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치료를 했어요. 약을 타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온 연유를 물었더니 남편이 그 아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학생 때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병인가 그걸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병을 가졌다고 그러면은 선입견 때문에 또 부부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제가 그러나 그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잘 설명을 주었습니다. 약만 제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이거는 없어지는 병이니까 안심하고 복용을 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보고 굉장히 나무래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무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왜 당신이 진작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나도 협조를 하고 그럴 텐데 그걸 숨겨가면서 약을 먹자니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숨기고 그러지 말고 둘이 협력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약을 잘 복용하면 없어지는 병이라고 하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약을 가지고 가고 또 치료를 받으러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치료를 쭉 계속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이제 그 시골에서 사는 분이라서 임신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태아에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부 태아를 지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기는 갖고 싶은데 약이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나한테 다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게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약 자체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당연히 그 약을 썼으면 아기를 지우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기형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은 아기를 꼭 낳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간이 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문헌을
찾아보고 좀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기형이 나올 확률은 있어요. 약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레포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투여되는 양이 문제예요. 어느 정도의 양을 투여했는가에 따라서 기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여한 그 치료 용량으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에게 설명을 줬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먹고 있는 이 용량으로서는 기형이 생기기가 극히 희박하다. 쉽게 얘기해서 이 기형이 발생하자면 이 양을 한 주먹은 먹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안심을 하고 그렇다면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가까운 산부인과하고 협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하고 산부인과하고 협진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청년이 찾아와서 서울에 이제 아마 학교가 합격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나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어떤 이유로 나한테 인사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인사를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나한테 오래도록 치료를 받아서 올라가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그러면 성함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차트를 찾아보니까 바로 그 여학생 때 내가 투약하고 결혼해서 부부간에 또 찾아와서 내가 설명을 줬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때 내가 아기를 낳는 것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확률이 적으니까 낳는 게 좋겠다. 이 말을 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탄생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가지고 지금 대학생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제 인사하러 온 건데 왜 자기 어머니가 인사하러 가라 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오래도록 치료받는 혜택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고맙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는 그런 연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아도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지우려고 했던 생각도 가졌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한 거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억나는 많은 환자도 있겠지만 내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굉장한 저한테는 보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하나 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옳은 질문인데 그때 내 생각은 그 이제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의사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외로운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기준을 세운 것은 그런 문헌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적어도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조금 무게를 두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부인과와 협진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라도 확실한 기형이 확인된다면은 그때 그 유산을 지켜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점을 생각해가지고 뭐랄까 자신 있게는 말을 못했었어요. 나도 상당히 불안을 안고 그렇게 이제 선택하도록 말을 해준 건데 만일 기형이 나서 그랬다면은 저도 죄책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는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도 정상화를 낳지 못하고 기형을 낳는다면은 얼마나 그 짐이 크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옛날과 달라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애 발가락이 몇 개예요. 기형이 아니에요. 이런 걸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묻는 것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기형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발가락이 제대로 달렸는지 손발이 어떤지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그만큼 기형이 많을 때, 많이 나올 때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약품 사용이라든지 그 외에 뭐 이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모도 그런 그 무거운 스트레스를 안고 지니고 살아야 될 만일 낳는다면 그렇게 누가 더 괴롭겠어요. 당연히 엄마가 괴롭겠지만은 나는 엄마 못지않게 그것을 결정해 준 의사도 괴로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래서 나는 다행히 그때 그게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즐거운 기억으로 내가 하는 거지 위험 부담은 언제든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것을 아기를 지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교과서에 그런 정도면은 유산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기준을 어떤 의미에서는 깨트리고 관찰해가면서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험을 한 데 대한 책임을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데 아주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만일 그런 환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당시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제 문헌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이. 그것을 다시 내가 레뷰를 해보고 확률이 그 치료 용량 정도로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논문이 더 많다면은 아기를 낳도록 내가 권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정신과를 하면서 초년병일 때, 그 다음에 조금 경험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은퇴를 해서 경험이 이제 초년병 시대 때보다는 좀 완숙하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일은 초년병 때가 더 많아요. 초년병 때는 뭐냐면 단지 내가 교과서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짧은 시기잖아요. 내가 정신과를 한 게 처음이니까 그 짧은 기간에 경험했다고 해봐야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나로서는 오류를 많이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마음속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하나 생각나는 거는 그 학생도 우리 학교 학생이었어요. 학생인데 소위 이제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조증 상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고 과대망상도 생겨서 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들떠요. 그 다음에는 우울증에 빠지면은 꼼짝하기가 싫어요. 누워서 움직이기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무력감이 빠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게 조울증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조증 상태에서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매일 총장실에 찾아가가지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게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나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오시고 그래서 의논을 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제 조증 상태가 치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우울증 상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이클릭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잘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럴 때 이제 우울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부모들은 대구에서 살고 계세요. 그게 내가 대구 출신이니까 동향이니까 공연히 이제 더 잘 봐줄 것이다. 이제 또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잘 봐달라고 한다고 잘 봐주고 뭐 안 그런다고 잘 안 봐주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동향이라서 더 관심 있게 또 우리 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굉장히 좋아요. 내가 치료해서 꼼짝도 안 하던 학생이 이제 정상 상태로 이제 돌아오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서울에 사셔요. 그 면회 왔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루 외박을 데리고 나가서 자고 오면 안 되겠느냐.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 교과서에 보면 우울증은 회복기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자살을 하자면 예를 들면 한강까지 가야 물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또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많이 사야 자살을 할 수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목이라도 매면 자살이 되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기가 돼가지고 그런 힘이 살아나면은 한강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또 산에 올라가서 밧줄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때가 우울증에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 경계 상태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 할아버지는 나한테 더 간곡히 요청을 해요.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로 너무 기쁜데 선생님이 웬간하면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그러면 할아버지 말씀대로 외박을 시킬 테니까 주무실 때 서로 발목을 묶고 주무세요. 막 그럴 정도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간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이런 주의를 해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 여학생은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 딸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긴 해도 외할아버지가 와서 외박을 시켜달라고 하면은 절대로 외박을 내보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인사하고 나가는 환자가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를 나갔을 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걱정 마세요. 그런 결정은 의사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 판단이 틀린 게잖아요.
교과서에까지 있는 얘기를 내가 그것을 설명은 해줬지만은 내보내지 않아야 될 건데 내가 초년병 시절이니까 내가 이만큼 그래도 치료해놨다는 뭐랄까 나대로 긍지가 좀 생겨가지고 이게 오만한 것으로까지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은 줬다고 하지만 내보내서는 안 될 환자를 내보냈는데 데리고 가서 그날 밤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우리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급히 연락을 받고 제가 응급실에 나가보니까 이미 사망한 이후에. 그래서 나는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학생들 또는 레지던트를 가르칠 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실수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오만스러웠던 거고 의사는 이런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환자를 놓칠 수가 있다. 내가 고백하기 부끄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후배들을 가르치는 샘플로 내가 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올라오길 때까지 나는 안절부절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나한테 그래도 맡겨서 병이 치료가 잘 되도록 맡겨뒀는데 결과는 뭐예요? 나가서 죽어버렸잖아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물론 그 농도는 지냈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렇긴 하지만은 내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런 것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고 지내기가 너무 불편하죠, 사실은.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업보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그래도 합리화해서 좀 내 고통을 줄이려고 애는 쓰지만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 많은 내가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실수를 다시 저질지 않기 위해서 나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가르치는 후배나 제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부끄럽지만 내가 항상 고백하듯이 가르친 이유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들을 환기시켜준 그런 사례가 하나 떠오르네요.